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컨텐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드라마 정년이 원작자로 유명하신 서일의 웹툰 스토리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KBS 열린 토론을 비롯한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K 컨텐츠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뭐 하나 뜨고 나면 그다음 못 떴다. 네네네. 못 떴다. 너 이거 봤니? 뭐 약간 이런 식이 돼서 이 세계 시장의 어떤 주류를 자리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 K 컨텐츠를 직접 계속 관찰하시고 연구하시고 만드시는 두 분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네네. 진짜 그래요? 네, 올해가 특히 저는 이제 기념비적인 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에는 뭐 다들 너무나 좋아하셨고 또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던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있는데 그 K-팝 데몬 헌터스가 성공을 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의 반응이 한국 콘텐츠를 이렇게 다루다니 너무 좋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왜 이걸 못 만드냐? 라는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근데 저는 그 반응에 좀 핀트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적인 어떤 소재 그리고 K 콘텐츠라는 것이 이제는 예전까지는 K-팝 데몬 헌터스 전까지는 한국에서 창작을 하고 만들었을 때 세계로 진출하게 세계로 보내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K 컬처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어느 나라에서건 K를 소재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확장됐다. 그렇다면 지금이 일종의 K 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이후부터 또 K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것이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쉽게 해요.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에서 온 피자를 네네네. 사 먹는다고 그게 수출이 아니라 네네네.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 것 자체가 오히려 네네. 저변이 넓어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네네. 한국적인 것은 그럼 무엇이냐? 그쵸.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것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현대적인 것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네요. 중요하죠. 위상, 그러니까 어떤 저변이 넓어졌다 이렇게 네네네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래 작가님, 그 한국 문화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평론가님 주장에? 저는 좀 아무래도 서브컬처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던 서브컬처요? 네, 뭐 일본 만화라든지 보면 혼나는 거. 네, 그렇죠. 뭐 애니메이션 밤에 몰래 보던 뭐 저도. 그런 거라든지 드라마 그런 거를 많이 접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좀 친숙한 건 일본에서 만들어냈던 맞아. 작품들, 콘텐츠들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웹툰학과 학생들을 가르쳐 보다 보면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웹툰을 보고 자란 친구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내려가면 이제 뽀로로 보고 자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 작품을 만들 걸 구상하고 있는 걸 보다 보면은 확실히 내가 어렸을 때랑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먹고 사는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됐구나 싶어서 조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니까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일본 만화 네네네. 사실 만화책 반대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 이렇게 넘기는데 네네. 반대로 넘기는 것도 되게 이상하고 네네. 만화방 가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네네네. 근데 이제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든 걸 다 한국 걸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맞아요. 해도 어렸을 때 무슨 레밍턴 스틸 같은 외화 보고 아. 블룸 네네. 특급 보고 블룸 그랬는데 스틸. 네. 저만 갑자기 늙어지는. 근데 어찌됐건 사실 어찌됐건 간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한 작품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퍼졌다라기보다는 네네.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또 아. 문학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그 첫 단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매니아 범위에서 이런 한국에 좋은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서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존재를 했었죠. 근데 뭐 영화로 치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등장하고 뭐 올드보이가 등장을 하고 또 K문학에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라고 하면서 그 한국의 문화가 전 분야에서 굉장히 위상을 넓혔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그쵸.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한국 콘텐츠가 지금 집중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어떤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저변에서 조금씩 들끓고 있다가 어떤 하나의 계기가 폭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문화가 정말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점이 만들어지다가 그렇죠. 그게 이제 선이 되고 면이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 했을 때 뭐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뭐 지구를 지켜라, 뭐 올드보이 이런 지구를 지켜라는 작품들 좀 안 됐었죠. 안 됐었지만 사실은 해외에서 더 맞아요. 각광받으면서 맞아요.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서 맞아요. 이런 게 있었어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는 그런 것들이 세계가 우리를 주목해? 라는 수준이었죠. 맞아요, 이런 걸 맞아요. 알려줬구나라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더 폭넓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인 거죠. 맞아요. 그 한강 작가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작가인데 네네네. 그때 저희들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뉴트렌드여서 그때 여성 네네. 작가도 흔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 너무 좋은데 보면 지쳐. 처음에 그랬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니까 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게 지쳤다고 얘기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회개 너무 문자 좋다고. 많이 보내고 미안하다고 이제 읽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데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아이돌을 되게 오래 좋아했는데 특히 방탄소년 여튼 어떤 오타쿠적인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이제 방탄소년단도 되게 이제 데뷔 초에 엄청 좋아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잘 되진 않았었죠. 맞습니다. 그쵸. 처음에 그래서 막 콘서트도 티켓팅 예매를 하면 스탠딩 6번 잡고 막 이럴 때 되게 편하게 잡았구나. 네, 그때 마치 방탄소년단이 나를 에스코트 해줘서 앞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느낌일 때 좋아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아이돌 팬덤의 기반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 기반은 홈페이지였었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누구보다 빠르게 트위터와 유튜브로 콘텐츠들을 많이 옮겼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한국 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좀 트렌드에 민감하게 그리고 어디에 우리 콘텐츠를 소비해 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되게 빠르게 캐치해서 빠르게 뿌리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알았거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이 되게 다양하게 그쵸,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저는 유튜브와 트위터를 되게 빠르게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었나. SNS의 힘.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면 이제 아이돌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방송이 길어지고 하면 이제 이런저런 수다 떨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SNS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워가 몇 명이니까 전 정말 별로 없어요. 600만이에요. 그래서 600만이니까 뭐 제 누구는 뭐 2천만이에요. 뭐 1억 명이 이래서 600명 모으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660명 모이기 힘든 그렇죠. 네, 아무튼 정말 그런 관점을 좀 봐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어찌됐건 최근에 가장 좀 큰 변화는 OTT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채널 몇 개를 돌리던 때, 그쵸. 혹은 이제 채널이 많아지던 때,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돈 내고 딱 내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는 시대로 딱 그쵸. 바뀌었는데 이런 OTT 변화라는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극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극적이다. 뭐냐면 2016년에 이제 N사 OTT에서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 투자하고 이제 발표한다고 했을 때 맞아. 그 영화계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대기업들의 극장들 있잖아요, 체인점. 네네. 거기서 상영을 자기들끼리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알력이 생긴 거구나. 그렇죠. 뭐냐면 이것은 극장용 영화가 아닌데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면 그 시장 상황이 무너진다라고 했거든요. 옥자를 두고. 네, 그게 10년도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 안된 작품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OTT가 그 옥자가 나왔을 때는 N사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거든요.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지금은 N사 구독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잖아요. 네. 이게 그냥 영화도 그냥 아예 바로 N사로 딱 나가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지금은 훨씬 더 N사에서 하는 작품들이 영화에서는 더 뭐 그게 작품의 뭐 완성도 여부를 떠나가지고 관심도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창작자들은 또 N사와 만들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OTT가 생활에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만들었을 때 거기서 생기는 그런 관심도는 극장에서 멀티플렉스에서 와이드 릴리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거든요. 전 세계를 와이드 릴리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은 훨씬 더 많이 보려고 하고 구독자들 역시도 뭐 한국도 그렇고 해외 작품도 너무나 빠르게 이제 흡수를 하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좀 예상보다 대화가 좀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네네. 쉽게 말하면 이 교과서적으로 네네. 옛날에 뭐 전자민주주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네네네. 일종의 어떤 그런 매체에 대한 우리 어떤 능숙함이 또 네네. 코리아 컨텐츠라는 말이 너무 웃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에 도움을 줬다. 그렇죠. 이런 게 날개를 좀 달아준 격이죠. 그러네.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일본 만화 많이 봤다, 애니메이션 많이 봤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저한테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가 안 통한다 음. 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다운로드를 받아도 자막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자막을 찾아서 너무 불법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이제 막 어떤 해적질을 하는 SAY 파일. 네네 그러고 다녔어야 했단 맞아. 말이죠. 네네. 근데 OTT가 생기면서 저는 가장 좋은 점이 네네. 어떤 콘텐츠든 빠르게 내 언어로 볼 수 있다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 없이 걸림돌 없이 되게 부드럽게 볼 수 맞아, 있고 맞아. 또 해외에 나가서 뭐 정년이 드라마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 그 D사에 가서 보면 된다. 그 OTT에 다 있다. 자막도 다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도 이게 공감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는 한국 국내 콘텐츠를 주로 많이 봐요. 네네. 저는 이제 약간 해외 콘텐츠를 많이 봐서 둘이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국내 트렌드는 이건데 네. 저 막 갑자기 소녀의 시간 봤어. 이번에 나온 캐나다 드라마 뭐가 좋죠. 좋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정말 분명한 것 같고 네네네. 조금 관심 가지면 내가 조금 스페인 드라마 보고 싶다면 또 골라서 볼 수도 그렇죠. 있고.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다시피 자막이 어려웠는데 그 자막을 쉽게 한국어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OTT라는 것은 콘텐츠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맞아요. 그것을 다 그 소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번역가도 필요하고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게 되면 저희 때도 보면 일본 문화가 이제 금지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불법으로 그걸 복사해서 또 누군가가 네. 어설프긴 하지만 자막을 붙인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둠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합법적인 방식이 되니까 일종의 저변들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마련이 네, 되는 그러니까 아, OTT 그거- 바로 나왔을 때도 그것도 저변이었다. 그렇죠. 네. 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생각을 해적질 못했다. 말씀하시고 뭐 네. 오타쿠 말씀하시는데 그 힘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막 무슨 주마등처럼 뭐 지나갑니다. 옛날 얘기가 막 무슨 생각나네요. 응원파이랑 다운받으려고 노력하고, 친구한테 야 이거 자막이 없어 이러면서 그거 하나 구하고, 네. 뭐 몰래 이렇게 불법인데 막 미야자키 하야오에 맞아요, 뭐 맞아요. 원령공주 봤니 그쵸. 이러고. 러브레터 뭐 개봉하기 전부터 이미 한국에서는 몇백만이 이미 본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확인하러 갔었죠, 그 그쵸, 당시에. 맞아요. 이걸 이렇게 극장에서. 큰 화면에서 볼 수 있구나, 그쵸. 막 이랬던. 네.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컨텐츠 자체가 아닙니까? 컨텐츠가 좋아야지. 봤었을 때 좀 맞습니다. 새롭고 신비로워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게 또 먹히고 있는 거고, 그쵸. 세계적인 정서와 또 어울리고 있는 거고, 컨텐츠적인 부분에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네. 컨텐츠가 뭐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까지 환호를 하는지. 뭐가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네. 한국적인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컨텐츠는 뭔가 없던 거를 세상에 없던 걸 새로운 걸 딱 내놔.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던 건데 그 있던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변화를 줘요. 근데 그 변화를 준다는 건 뭐냐면 한국적인 변형이 있다는 거죠. 한국적인 변형. 네, 뭐 가령 이제 영화로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봉준호감독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근데 네. 그게 스릴러예요. 그 스릴러에서는 항상 범인을 잡아야지 영화가 끝나는 게 일종의 공식이에요. 맞아. 네, 근데 그 작품은 범인을 못 잡아요. 맞아. 근데 영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헐리우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데이비 피처라는 감독이 있었거든요. 오, 그 감독이 화끈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조디악 사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헐리우드의 관점에서는 이거 범인이 안 잡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기 너무 힘들어 했는데 살인의 추억을 만들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범인 없는데 영화가 되네. 그 마지막에 심지어 좋네. 진짜 네. 고구마잖아요. 막 그렇죠. 널 잡겠어.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막 네. 박해일 씨 정말 너무 밉고 막 그쵸. 송강호 씨랑 막 등치대고 이게 맞아요. 거꾸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할리우드에서는 아. 이제 뭐 봉준호 감독 비롯해서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 얘네들은 우리의 장르를 가져갔는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어. 굉장히 진짜? 신선하네라고 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드라마 쪽에서도 보게 되면 이 드라마들이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가족 이야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 세계에서는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에 너무 굶주려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저도 놀랐어요. 맞아요. 우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네네. 최수종 씨와 김희 씨 나와서 아들과 딸부터 시작해서 네네. 보통 진짜 사람들. 정말 피곤하잖아요. 네네네. 꼭또 이거야? 뭐 이런 식의. 네네네. 근데 그게 거꾸로 이제 여파를 준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한국적인 것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세계에 통용되기 시작을 한 거죠.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가족에 관심이 없지?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 보기엔 어때요? 아니, 비슷하게 네. 이제 K-팝이 음. 대체 왜 그렇게 이제 북미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가 그리고 K-팝 데몬헌터스를 왜 그렇게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좋아하는가 아, 그 가사를 보면 이제 해외 팝 가사들은 다소 선정적인 맞아. 네, 다소 제가 그 선정적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네, 저희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지금 드디어 뭐 에미넴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옆에 지나갈 때마다 막 F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전적인 취향이에요. 저희 아들이 네. 이상한 걸 듣더라고요. 근데 뭔지 정말 공감이 됩니다. 네. 용어도 너무 그렇고, 네, 그렇죠. BGM도 그렇고. 그런데 K-팝 아이돌들의 노래 가사는 너무나 건강한 맞아, 음. 맞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을 열심히 맞아, 해나가. 맞아. 그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중에 하나도 Love Yourself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방탄소년단이 5.18도 노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나 건강하니까 오. 다 이렇게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많이 듣게 되고. 근데 그런 또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중요한 지적 같다. 그러네요. 네. 옛날이지만 90년대 때 이제 네. 보이스투맨이라는 그룹이 한창 히트쳤었을 그쵸. 때 그 히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욕을 하지 않고 맞아요. 다정한 사랑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쵸. 굉장히 화제였었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가족, 우리한테 되게 당연한 네. 화합, 화목 이런 게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조디악이라는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조디악이라는 영화가 네네. 그 누구죠? 아이언맨. 네네네. 그 주인공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재기작이라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하면 우리한테는 아이언맨으로 굉장히 토니 스타크로 그러니까. 유명한데 이미 그 전에 예전에 이제 채플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90년대 당시에 이미 오스카를 수상한 배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마약 문제도 맞아. 있고 하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재기를 하면서 아이언맨으로 재기하고 또 조디악 출연으로 맞죠. 또 굉장히 또 큰 화제를 모으고 아니 조디악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요. 네네. 많이 안 나오는데 눈에 맞아요. 딱 들어요. 결론은 우리 때문에 됐다. 아, 네네네. 그 우리가 작품이 굉장히 많죠. 어벤져스나 엔드게임의 열풍을 사실은 우리 한류가 이뤘다. 영화를 받은 게 이건 많죠.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평론가님 괜히 무게 지실 필요 없고요. 괜찮습니다. 역사 요구했다고 이상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그렇구나. 되게 생각할 거리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우리의 어떤 고전적 가치를 얘기했다라면 한국인들의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 빨리빨리.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네네. 저에게 대한민국은 되게 자부심이 없는 나라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 그렇죠. 이제 부정부패, 맞아요. 뭐 독재 정권 굉장히 좀 우울했었고 8.18 올림픽을 겪으면서 좀 나아졌고 근데 조금 좋아지니까 갑자기 외환 얘기 터지고 뭐 네네네.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정신없는 시간들을 좀 보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것도 좀 특이한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역사라는 것이 미치는 어떤 컨텐츠에 대한 영향 이런 것도 네. 좀 있지 않을까요? 특히 정년이 만드셨던 입장에서는 더 그러지 네. 않을까? 예. 네, 그렇죠. 아무래도 되게 네. 뽑아 먹을 게 많다. 저는 특히 좀 먹을 게 많다. 근대에 아, 관심이 저희 굉장히 권위적인 KBS 권위적이 아니라 권위 있는 KBS 일라디오인데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네요. 네. 뽑아먹을 게 많다. 네. 저는 근대를 되게 좋아해서 이게 1910년부터 한 50년까지의 그때의 한국이 되게 이상한 상태잖아요. 어떤 일제 강점기이기도 했고 여러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던 때이기도 하고 그렇죠. 동시에 그 한국이 한반도에서 자생하고 있던 문화도 있었고 그런 게 어떤 도가니처럼 뜨겁게 들끓고 있던 시대여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근대에 대해서 찾아보면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맞아요. 많아요.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강원도에서 어떤 되게 예쁜 여자분이 한복 이렇게 입고 기차를 탔는데 역사의 사실인 거죠 지금? 네, 신문에 있는 기차를 네네. tas는데 시내로 나가는 거죠. 시내로 나가려고 기차를 탔는데 경찰이 잡은 거예요. 너 남잔데 왜 한복 입고 여자 옷을 입고 있어? 너 남자 옷 입기 전까지는 이 기차 못 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이 강원도 그 마을에서는 네. 여자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 이거 되게 특이하다. 네, 본인도 여자로 정체화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 시내로 나간 것도
자기의 소꿉친구인 여자인 친구가 시집을 가서 세상에. 거기 놀러 가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복을 하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근대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 경찰에게는 그렇죠. 걸리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일본 경찰은 굉장히 일상이 뭐 손톱깎아냐 이것도 통제하는 그쵸, 경찰이니까. 그래서 이제 남복을 해야만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들 이상한 사람들이 막 있던 그런 상황들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도 되게 재밌는 게 네네. 방한림전이라는 너무 재밌죠. 소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구조 자체는 조금 고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조선 후기 때 문학인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처럼 살면서 결국 여자 아내를 두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는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어떤 성소수자 이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옛날부터 있었던 이슈인데다가 이게 또 이제 일제 강점기나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딱 맞물리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맞아요. 이런 그렇죠. 우리의 기억과 경험이 새로운 컨텐츠 힘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때요? 그러니까 소재적으로 한국에 살 수 있는 거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하면은 1910년대 그때 보면 영화계 쪽도 그 시기를 굉장히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오. 모던보이 같은 작품 보게 되면 아. 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암울하고 오늘 그랬기 박해일 씨 때문에. 얘기 많이 나오네요. 박해일 씨 그런가요? 원픽인가요? 네. 누가 있었죠? 살인 추억 있었구나. 네. 어.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한국 영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또 네, 박해일 네. 배우가 했다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소재도 굉장히 많고 또 생각을 해보면. 광의 왕이 된 남자 같은 경우 이 작품이 보게 되면 이제 조선 그 사료로 남아 있는 게 몇 줄 안 돼요. 그러니까 광해가 일주일 동안 사라졌다라고 네, 했는데 창작자들은 거기서 어떤 호기심을 그쵸. 갖냐면 왜 사라졌다가 왔을까? 아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주 비역사학적인 인식이죠. 네, 그런가요? 아니 기록이 며칠 비었다고 해서 그게 뭘 사라져.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한국의 영화 산업이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80년대 하면은 네. 방화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나라에서 만드는 영화 비하하는 용어였잖아요. 음. 한국 영화가 산업이 됐어요. 산업이 맞아, 되면 맞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소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디서든 조금 관심이 가는 건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가령 광해 왕이 된 남자 있을 땐 역사가 그냥 특히 조선 역사에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웹툰이 또 성공을 해요. 웹툰에서 화제되는 작품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재할 만한 것들을 영화는 여러 분야에서 가져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영화라는 매체는 그렇잖아요. 소설도 들어가고 웹툰도 들어가고 가요도 들어가고 음악도 들어가고 모든 걸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또 보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역사는 짧은데 또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압축적인 성장이 가져온 한국적인 특징이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기록이 없는 거를 네네. 사실 이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아무리 왕이더라도 모든 일상이 다 기록화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접근하는 방식이 차이인 게 저 같은 고답적인 사람들은 뭐 통례에 비춰서 이건 관심 없음이 되는데 이제 네네. 영화나 컨텐츠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왜 없지? 그쵸. 이러면서 이제 거기다 막 살을 붙여서 맞아요. 뭐 왕이 바깥치기가 되고 하면서 컨텐츠 네네. 나온다. 네. 제가 옛날에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경험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빠친코 드라마를 장문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제 한 5년 전이에요. 대본을 먼저 쭉 읽는데 진짜 솔직하게 이제는 말한다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재미없어? 왜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뭐 일제 강점기, 막 약간 토지 보는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쵸. 뭐 고난받는 여성, 뭐 네네. 또 장애인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스토리가 우리가 흔히 봤었던 막 그런 게 너무 나오니까 제가 그쵸. 너무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직격을 했죠. 애플사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재미없는 거 왜 만들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통화하다 얘기 나왔는데 막 웃더니 네네.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저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초기에 기획하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저희는 여기에 매혹을 느낍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미국 자체가 이민 사회고 네네네. 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이야기 우리한테 익숙한데 자기들한테 너무 신선했다고. 네. 알고 보니까 저희 판단 틀렸던 거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그게 히트를 있는 것 쳤죠. 같아요. 서일의 작가님도 항상 이제 작품 만드실 때 네. 제일 무서운 반응이 이제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잖아요. 네. 영화 쪽도 그런데 한국인들은 너무 비평가들이에요. 맞아요.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딱 보고서는 이거 별로일 것 같아, 한국 안 통할 것 같아. 저는 뭐 하루에 한 50개씩은 악플을 달고 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뭐 좋은 얘기를 안 해줘요. 네. 힘들어 죽겠어요. 맞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창작자들한테는 또 엄청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또 한국 문화가 새롭게 나아가는 일종의 또 어떤 면에서 좋은 면에서 보자면 네 그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야 이게 좀 생각하니까 참 의미가 깊네요. 어찌됐건 이제 K-팝 데모넌터스도 굉장히 좀 한국적인 요소들을 잘 차용해서 만든 그렇죠. 작품이고 조금 이 문장을 단순화시키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렇죠. 그런 거 좀 이왕 나온 김에 뭐 조금 더 해줄 얘기가 있으실까요, 작가님?
저 그 캐리언도 그렇고 그 월드 오브 수우파 그 스트리트 네네. 우먼 파이터를 봤을 때 이제 되게 한국적인 요소들을 만들어서 메가크루 미션이라는 걸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이제 바이럴도 많이 됐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한국적이라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그게 과연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그런 것들도 물론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캐대언을 보면서 느꼈던 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심용환 선생님 유튜브에서 들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걸 갖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3.1 운동 때 이제 민중들이 나와서 3.1 운동을 할 때 외쳤던 게 대한제국 만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다.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친다. 그러니까 그전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정에 대한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 한국을 이루는 근간은 이런 자유에 대한 열망,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의 데몬 헌터스에서 루미가 원하는 것도 본인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게 한국적인 이미지와 굉장히 잘 붙었다.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래서 되게 한국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느낀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국적인 것이 되게 무엇이 한국적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롭고 싶어 하는구나. 자유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거 되게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결국 이제 정말 공감이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만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일본 거 엄청 봤거든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긴 한데 유광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그러니까 일본 작품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정말 성실하고 내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정말 바닥을 기더라도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뭐 이런 모습이라면 한국 이제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약간 이런 정서가 어떤 작품이든지 꼭 역사 영화가 아니더라도 곳곳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한국 콘텐츠를 보게 되면 이 시스템, 한국의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지만 단순하게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소재에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뭐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좀 한국적 문화의 좀 토양으로도 좀 갖춰진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네요. 자유의지가 한국적인 그러니까 정말 것이다. 발전된 민주국가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라는 게 컨텐츠에도 영향을 준다. 그럼 반대로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런 어떤 한국적인 문화가 먹히는 이유,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는 이유는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저는 그 한국적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한국적인 것은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와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한국의 이제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것 같잖아요. 근데 가까운 예로 할리우드에서 최근에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라는 작품이 굉장히 크게 이제 화제를 모았죠. 근데 되게 보면 그 작품들도 일종의 막장이에요. 아버지가 2명이고 그 아버지가 딸과 헤어져 있다가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게 쭉 올라가면 스타워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만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일종의 막장의 요소를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만 그 장르를 특수화를 해요. 막장 그 드라마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전 세계에서 보게 되면 아니 이 장르가 특화된 장르였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막장이긴 한데 사실 해외 막장 보면 더 막장이에요. 19금도 너무 선정성도 너무 높고 근데 아메리칸 뷰티. 그렇죠. 쇼킹한. 그렇죠. 근데 막장 안에서도 어떤 선이 있어요. 넘지 않은 선. 물론 뭐 김치로 따기를 때리고 이런 건 있지만 막장을 하되 한국 드라마는 또 나름대로 어떤 윤리적 있죠. 선 같은 거. 왜냐하면 그 막장 드라마는 TV에서 시청자들이 가족이 보는 일종의 막장 드라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굉장히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또 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맞아. 아버지가 뒷목 잡고 쓰러지면 다 아버지 살려고 노력하고 우린 총을 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해외에서는 그 막장 드라마를 개인이 몰래 보거나 뭐 개인적으로 봐야 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집단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시청자들의 태도도 어떻게 네네. 보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그쵸. 준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좀 한국적인 부분이고 그게 해외에 먹힐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야, 약간 오늘 방송이 좀 신들린 듯한 국뽕 느낌이 좀 나다 보니까. 그래서 모인 거 아닌가요? 국뽕 방송. 근데 이리 작가님이 네. 그 이제 어쨌든 국국이라는 사실 잘 몰랐던 저조차도 이 작품이 나왔었을 때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논문도 있고 자료도 있네 하면서 뒤늦게 굉장히 흥미롭게 좀 찾아봤는데 이제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였죠.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난 이걸로 한번 정말 해보겠다. 그 당시 어떤 뭐 상황이 너무 어려웠나요? 이게 이렇게까지 막 드라마가 되고 막 화제가 되고 이럴 줄 몰랐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대중적인 작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단 저는 네네네. 뭐 제가 꽂히면 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여성국극 가지고 만들 때도 그렇게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결심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여성국극을 둘러싼 정동 자체는 좀 대중적인 코드가 많다라고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팬과 이제 여성국극 배우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 되게 재밌는 게 팬분들이 나이가 드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무대에 서는 내 언니를 위해서 쉰이 되어도 실순이 되어도 도시락을 싸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맞아. 가져가서 우리 언니 굶으면 안 돼. 그 이후에도 네. 국국 인기가 사실 오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오래가지 않았는데도 그때 팬분들 인터뷰를 보면은 결혼을 할 때 남편한테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언니가 있다. 내가 집안일을 다소 소홀히 하더라도 난 이 언니를 따라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결혼을 하고 이제 다 우리 언니만 먹이지 않고 공연하는 스태프들 다 먹일 정도로 도시락을 가져가서 막 하는 그게 일종의 서포트 문화잖아요. 그렇죠. 현대에 보이는 도시락 서포트 문화. 뭐 그런 거라든지 혹은 여성이 남성을 연기할 때 나오는 그런 젠더 전복성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오히려 현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이기 때문에 더 잘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게 거꾸로 이제 이렇게까지 대박이 날지는 사실은 몰랐다. 맞습니다.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관심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작품 보면서 이게 그 당시 사실 냉정하게 말했었을 때는 정말 그 해방 초기에 잠깐 떴던 거고 외부적 어려움도 되게 많았고 맞습니다. 또 오랜 기간 또 배척당했던 부분도 많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 보면서 좀 인상적이 되는데 또 작가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읽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그리고 서일의 웹툰 스토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두 분과 함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컨텐츠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저희끼리 너무 신나게 약간 수다를 떨고 있는 느낌이어서 제가 아까 이제 정연이 얘기했었는데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영화 보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저 웹툰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뭐 음악도 듣고 많이 합니다. 영화 시장이 좀 어려워서 사람 넓히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예전에 영화가 잘 된 때는 영화평론가인데 요즘은 슬쩍 문화평론가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네네. 저부터도 막 아무데나 막 숟가락 꽂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진짜 저는 아직도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제 종이로 이렇게 만화책을 보던 세대여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는 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사봤더니 이것도 사서 보는 맛은 없더라고요. 웹툰은 또 웹툰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웹툰의 어찌됐건 이 성공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 평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지하철의 아침 풍경이요. 이게 문화하고 이제 직결되고 그 문화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무료한 시간을 보내려고 신문, 일간지 신문을 봐요.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보시는 거죠. 펼쳐서 보죠. 근데 그 저는 이후에는 옆에서 이렇게 같이 읽고 그러니까요. 그런 풍경이었죠. 그러다가 매일매일 좀 4분의 1, 일간지의 4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신문이 나오면 그걸로 봐요. 메트로 같은 거? 그렇죠. 메트로 같은 거 기억하시네요. 살아있는 이제 화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거기서 뭔가를 보는데 스마트폰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땐 게임 위주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그 이후에
웹툰으로 팍팍팍팍 넘겨서 보는 그러니까. 예, 그런 풍경이 지금은 너무 일상화됐잖아요. 네네. 그게 뭐냐면 아침의 풍경이 그렇다는 건 그만큼 구독하는 사람이나 그 콘텐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웹툰이 대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한국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모든 매체는 기술하고 다 접목이 돼 있어요. 예, 영화도 그렇고 뭐 뮤지컬도 그렇고 물론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종이 그냥 쓰면 되잖아라고 하지만 필기구도 사실은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기술하고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와 기술하고 어떻게 접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웹툰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국에서 한국적인 어떤 빨리빨리 때문에 빨리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도 빨리빨리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웹툰이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한 거죠. 근데 기술만이 받쳐주냐 그게 아니라 한국은 또 뭐 하나가 성공을 하면 거의 성공한 거에 대해서 수많은 콘텐츠들을 또 엄청나게 맞아요. 쏟아내요.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웹툰이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확인된 거를 원작으로 가져오는 게 안정성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웹툰에서 굉장히 많은 소재를 찾아오고 있죠. 엄청 그쵸. 쳤더라고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미스터리 소설이 엄청 인기를 모으면서 또 맞아. 그때는 일본 미스터리 소설만 또 엄청 찾았거든요. 히가시노 게이고. 아 맞아요, 미야베 미유키. 맞아. 근데 지금은 웹툰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웹툰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고 그 웹툰은 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컨텐츠. 창작자 입장에서 어떠세요? 왜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아니 사실 좋아하는 걸 처음부터 대박 나야지 하고 이렇게 해서 대박 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죠.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네. 저는 약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고 스토리만 전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웹툰으로 빠지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웹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웹툰이라는 장르의 특성이랑도 되게 잘 맞는데요. 네네. 지금 정년이를 웹툰 말고 뭘로 만들 수 있을까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는 맞아요. 프로젝트인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투자를 해주냐. 그럼 소설이나 아예 창극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까라고 하면 대중적인 영향력이 맞아. 되게 떨어지게 맞아. 되잖아요. 근데 웹툰은 장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딱 웹툰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학원물이나 로맨스 판타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런 장르는 되게 일부분이고 드라마나 무협 장르나 뭐 일상물 같은 것들이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그쵸. 있는 장르여서 맞아. 처음에 제가 작품을 시작하게 된 것도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뭘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웹툰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고 다양한 서사를 취급할 수 있다는 게 웹툰의 강점 같아요. 그게 오히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자본이 덜 들고 하지만 창작자의 자기 어떤 의견을 투영하기는 되게 좋고. 맞습니다. 나도 바꿔볼까? 웹툰 아니 왜냐면 지하철 작가고요? 풍경이 근데 지하철 풍경 속에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없죠. 그냥 고생들하고 요즘에 아주 의욕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좋아요. 이건 좀 자라나는 후배들한테도 좀 중요한 얘기 같다. 어쨌든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데 그 직접적인 배경에는 나의 창조성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그쵸. 맞습니다. 그런 플랫폼적인 가치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보면 이 웹툰 얘기는 좀 그렇게 하고 네. 드라마나 영화, K-팝 외에도 이제 K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됐는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어쩌면 해피엔딩이나 뮤지컬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걸 좀 많이 보는 성격인데 네네네. 그래서 요즘에 돈이 없어서 잘 못 봅니다. 근데 네. 그래도 이제 돈 있으면 정말 모아서 이렇게 꼭 보는 스타일인데 네네. 아니 미국 토니상을 수상했다니. 그렇죠. 왜냐하면 뮤지컬이나 오페라 애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거는 한계가 있어. 네네네네. 역시 그 외국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도 와서 하는 거 보면 차이가 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네네네네. 근데 거꾸로 토니상을 수상했어요. 그렇죠.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르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놀라운데 근데 토니상 얘기할 때 목소리가 토니상 굉장히 강점을 찍으시는데 제가 살면서 상은 받아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 상복은 없는 걸로 유명해서. 네네. 자, 근데 평론이 어떻게 보세요? 이 네. 현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쩌면 해피엔딩 네. 우리가 알고 있는 K 컨텐츠의 그런 매체의 가능성을 하나 더 넓혀준 그러니까, 거죠 뮤지컬이라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이제 와서 이제 밝힌다라고 했을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 이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을 하겠다고 했을 때 한국은 배경이긴 하지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브로드웨이에서 하는 건데 한국 배경이라니 안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것은 배경이 중요하고 한국 배경이 이제는 더는 뭔가 사람들이 낯선 그런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이거 다른 사람들은 반대할지 몰라도 이 배경은 작가를 믿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인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토니상, 네. 육관왕 받고 지금 굉장히 많은 또 사랑을 받고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국 배경이지만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시 한국에서 이제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했대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했으니까 한국에서 할 땐 또 뭔가 좀 달라지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달라질 점 없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수출을 했는데 수출한 게 다시 역수출되는 상황에서 한국적인 건 계속 살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캐치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한국적인 것이 일종의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무기예요.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어젠가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돌아오셨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나가 계셨던 시절에 그쵸. 제가 이제 건축학자랑 그 청와대 논문 나눴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 방송에서 한번 그 얘기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일부러 외국 해외 학술지에 투고했었거든요. 네. 왠지 청와대를 국내에서 논문을 쓰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을 것 같았어요. 왜지? 네, 그래서 오히려 해외에서 냈는데 뭐 이건 저는 뭐 상 같은 거 받아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나왔었을 때 이게 첫 논문이기도 했었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해외 연구자들 입장에선 이런 게 있네 했는데 지금 네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당분간 그 논문 좀 묵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튼간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제가 네네. 우리의 것이라는 것이 안에서도 통용되지만 또 밖에서도 그쵸. 통용된다. 맞아요. 자신감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네네. 이런 거 이미 뜬 것 같고. 근데 작가님, 그 K 컨텐츠 분야에서 지금 이제 웹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사실. 최근에 올해 뭐 2026년 기대작의 한 절반이 다 웹툰 배경 드라마가 나올 정도인데 네. 혹시 그 외에도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될 분야, 컨텐츠 분야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조금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예능 얘기를 좀 덜 해가지고 또 예능도 보세요? 안 보시나요? 아니 뭐 스토리 구상을 언제 하시고 그냥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예능, 네. 예능, 네. 예능이 약간 드라마와 영화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로 약간 부진한 웹툰도 사실 좀 부진한 상태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있는 와중에 예능만이 엄청 약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최근에 하고 있는 흑백요리사 2도 너무나 재미있고 뭐 야구 여왕이나 뭐 신인 감독 기념경 같은 스포츠 예능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또 피지컬백 아시아 같은 네. 경우에도 오히려 몽골에서 굉장히 인기가 거꾸로. 많다라고 들었어요. 아니 일단 그 몽골 분들이 네. 피지컬에서 압도적이어서 그 맞아요. 자체로 엄청 화제가 되긴 했었죠. 네, 그 이미지가 주는 그 압도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구나. 거기 나왔던 분들이 몽골 대통령 이랑 같이 식사를 할 슈퍼스타가 정도로, 됐구나. 네, 그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네. 한국에서 만드는 예능 프로그램의 특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전 역시 캐릭터와 서사 부여를 굉장히 잘해준다. 캐릭터와 서사. 네, 그 물론 그 참가자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캐릭터성이 있는 상태에서 출연을 하지만 그것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네네. 상황을 잘 넣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사를 쫙 뽑아내는 그 실력이 슈퍼스타 K를 하던 시절부터 차곡차곡 노하우가 쌓여서 지금 막 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근데 예능에서 또 최근에 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엔사에서 이제 제작한 건데 브라질에서 만든 거예요. 네. 브라질 여자가 그 서울에 와가지고 한국 남자를 사귀는 거예요. 네. 그게 예능으로 이제 브라질에서 런칭이 됐거든요. 그게 또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예능이 지닌, 그러니까 어떤 소재 하나나 어떤 주제 하나 딱 잡으면 그거를 예능화로 하는 게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네.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는데 뭐 시청률은 떨어지지만 K뷰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뉴욕에 가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화장도 해주고 메이크업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건 한국이 관심 받는 게 있으면 그걸 예능으로 만든 게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배경으로 해외에서 또 그 예능을 만들고 있다. 다시 또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뭐 거의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지만 제가 출연한
방송에도 한 2할에서 3할 정도는 예능인데 너무 피곤합니다. 왜? 역시 저는 시사 교양이 좋고요. 아니 예능은 정말 사람을 모든 걸 다 갈아넣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예. 촬영의 강도가 정말 그렇죠.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성과는 좋고 네네네. 어떻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네, 아주 냉정한 지적 같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여러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저희의 이제 이야기가 지금 이제 후반으로 좀 가고 있는데 여튼간에 아까 슬쩍 얘기하셨잖아요. 생각보다 어떤 분야가 최근에 부진하다, 뭐가 부진하다. 언제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듬어 보면 한류가 화제가 된 다음부터 지금 위기다 이런 얘기도 많았어요. 맞아요. 그건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이겨오긴 했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K 콘텐츠의 어떤 특징이 더 명확해져야 하고 더 꾸준하게 성과를 좀 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최근에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영화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도 그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1년 그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2억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조금 넘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아바타 불과제와 주토피아 2가 워낙에 이제 그 인기를 모으고 있어서 네, 뭐 네. 1억도 뭐 중반까지도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그 상황이 된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뭐 코로나 때문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진 않고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양이를 부탁해도 그렇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그 이제 제작자 인터뷰 보게 되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고양이를 부탁해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분명히 시장에서 실패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 영화에 이런 새로움과 다양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제작을 강행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진 거예요. 영화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성공했던 것들을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그 발굴한다기보단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를 가져와서 다시 재조합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예고편만 봐도 뭐 예전에 봤던 건데 이게 뭐 좀 그렇게 기시감이 들고. 그렇죠. K-팝 데모넌터스 했을 때 제목만 딱 보고 뭐야 K-팝이 오컬트와 맞나? 이게 맞아, 말이 돼? 맞아. 라고 했는데 딱 보게 되니까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시도들이 지금 그 뭐 영화도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 콘텐츠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성공했던 걸 계속해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것들을 뭔가 뭐 시퀄, 프리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도의 그 모험성, 실패의 가능성을 주는 건 뭐냐?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해피엔딩 같은 경우는 지원을 이제 받은 사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뮤지컬 업계 같은 경우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적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원이 만약에 더 많아졌을 때 창작자들은 더 안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웹툰 같은 경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딘가 플랫폼에 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그게 높으니까 시도가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영화 시장 자체 좀 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네네. 이런 부분 얘기 들으면 오히려 좀 지원과 투자가 좀 필요한 때다. 창작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네네네.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K 컨텐츠 한계, 좀 냉정한 얘기지만 넘어야 할 과제 뭐 이런 게 있다면 네, 비슷하게 이어지는데 네네. 좀 시선의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나. 시선의 다양화. 네, 너무 한 시점으로 고정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시스젠더, 비장애인, 정주 한국인의 시선으로만 그려지는 작품들이 너무 많지 그쵸. 않을까. 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정주 한국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조선족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고려인들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은 어떨까? 그런 다양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좀 관심 갖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나? 어우동이거든요. 어우동이요? 네. 나 저 어린 시절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이보희 그래서 배우님 출연하셨죠. 어우동하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품인데 네. 이보희 배우님 맞죠? 네. 네. 예, 어우동 그래서 어우동 기록 찾아보고 이러면서 또 선생님 유튜브 채널도 보고 이랬는데 네.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지만 어우동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되게 선정적인 이미지, 그렇죠, 내지는 그렇죠. 뭐 기생의 이미지란 말이죠. 근데 제가 기록을 보면서 본 어우동은 투사거든요. 그 시절에 그 시절에 투사이고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 문학가 의 면모가 있고 그 시절에 남편한테 소박 맞아서 여종이랑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를 했던 사람이고 저는 그리고 어우동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젊은 여성이잖아요. 그쵸, 그쵸. 20대고 근데 그
형이 집행됐을 때를 보면 40대 50대였던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떻게 이런 나이든 여성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죽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한 시점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가?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다른 시점으로 전개했을 때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다양화를 좀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네. 옛날에 뭐 대조영 연계소 뭐 이런 시대 때는 좀 우리 어떤 전 민족적인 이런 얘기였다라면 뭐 반대로 우리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을 이제 고대 시대 때 뭐 강제 이주를 당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거란족이나 여진족인들과 어울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동아시아 시장에 또 얘기 될 수 있고 아까 제가 그 몽골 피지컬을 안 까먹어가지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사극들, 특히 여성을 주제로 다룬 사극들은 역사학계의 결과들을 변해가는 걸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악녀였죠. 조선왕조의 공식 결론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젠 조선왕조 아니니까 그래 보면 안 된다. 여성이 주체적일 수 있다. 이러면서 점점점 특히 장희빈 같은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어 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학자들의 연구가 간접적 영향을 준 건데 지금은 사실은 정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 있고 대중교양서라는 것도 정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컨텐츠,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 때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창작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새로운 문제 제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또 상호 교통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아 근데 이거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여튼 뭐 다 좋은데 영화계가 걱정이에요. 저같이 예전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이아드 보고 우리 브루스 윌리스 선생님 보면서 컸던 그 비디오 이렇게 빌려보던 입장에선 어찌됐건 이제 극장 가서 종로 3가 종각 이런 데 가서 피카데리 단성사 옛날 한석규 씨랑 전도연 씨 만나는 그 복도에 저도 서서 막 폼잡고 그랬었거든요. 영화 산업 최근에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아까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컨텐츠들은 항상 위기예요. 뭐만 조금 잘못되면 위기다. 위기다. 영화는요. 사실은 영화의 태동 이후부터 위기를 계속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성 영화 시절에서 사운드가 나왔을 때 영화 위기다. 왜냐하면 이제 무성은 연기만 잘하면 되고 발성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배우들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했지만 그걸 극복을 했죠. 그리고 TV가 나왔어요. 영화 위기다. 그건 유명한 얘기죠. 예, 그건 영화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와이드 스크린 그리고 굉장히 컬러풀한 색을 활용을 했죠. 예, 그 이후에 다운로드다. 위기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자기 역사학자 느낌이 나는데 장기적으로 보는데 같이 하시다 보니까 제가 심영환 선생님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기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 극복을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극장이라는 시설이 사라질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극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물론 한국 영화는 안 좋았죠. 하지만 해외의 작품들 지금 아바타 불과제, 주토피아도 그리고 일본 그 애니메이션들이 크게 흥행에 성공했잖아요. 맞아. 김열의 칼날이 뭐 난리 났었죠. 맞아요. 김열의 칼날도 그렇고 체인소맨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들 작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지금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 작품에서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국 영화도 이루어진다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또 극복을 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이 한국 영화도 그렇고 영화는 다 위기 극복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인데 결국 이제 영화 감독도 똑바로 열심히 해라고 약간 이런 얘기를 제가 들려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환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둘째가 애니메이션을 저랑 같이 보면 좋아해가지고 이 아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금 말한 그러니까 15세 이하에 12세 뭐 이렇게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 제 애니메이션이 안 죽었구나를 저도 몸으로 되게 느끼면서 좀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지만 열심히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한국 애니메이션사가 굉장히 지금 기념비적인 한 해였어요. 뭐냐면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장편 영화가요 4편이나 개봉을 했어요. 테마로.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 한국 창작 애니메이션 테마록이 있었죠. 그리고 N사에서 했지만 이별의 필요한 있었죠. 연애 편지 있었죠. 나쁜 계집에 달려라는 있었죠.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관심 갖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 사실 관심이 많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창작자들이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좋은 라인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한 것처럼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저면을 넓혀가고 시간이 있다면 거기서도 또
하나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아니 작가님 저기 이제 정연이 드라마 성공했으니까 애니 쪽에 진출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 쉽지 않나요? 네. 근데 거기 좀 염두에 두고 만들 수는 없나? 웹툰은 너무 재밌던데. 연락 주세요. 네, 그렇죠. 연애 편지 같은 경우도 웹툰으로 그쵸. 시작을 해서 영화가 된 경우니까 네. 정연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좋은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될 수 있죠. 그렇구나. 기대합니다. 네, 연락 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봤었던 저기 전극진 양재현의 열혈 강호가 정말 옛날 얘기지만 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애니로 나오면 저는 막 저 얼마 전에 30년 굿즈도 한 30만 원어치 샀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데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얼추 이제 얘기가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한국 영화계와 K 컨텐츠 시장이 동시에 성장하기 위해선 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지금도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 좀 마무리격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삼는 게 한국 내에서만 가능한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소화할 수 있는 콘텐츠와 그런 제작 방식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가령 내년에 이제 개봉하는 그 나홍진 감독의 호프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그 작품 보게 되면 황정민 배우도 나오지만 마이클 패스벤더도 나오고 그 얘기는 뭐냐? 한국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도가 이루어졌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해외와 합작을 하면서 그런 시도들이 한계가 가능성으로 넓혀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영화에만 국한된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국 콘텐츠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합작 방식이라든지 다른 나라와에서 계속 손을 잡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것들은 작은 한국 산업 안에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과 방안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한다면 또 내년부터는 좀 또 다른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작가님도? 네, 저는 어쨌든 창작자는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저부터 예능을 그만 보고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능을 그만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려는 노력들을 네네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짧다면 짧은 시간,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악플이 아니라 건전한 방향 속에서 여러 이야기도 좀 많이 건전한 방향에서 여러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눠서 너무 좀 뿌듯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님 그리고 서일의 웹툰 스토리 작가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